기본적으로 챕터 4에서는 장기 파이낸셜 플래닝. 파이낸셜 플래닝이 뭐냐? 결국은 회사에 여러분이 재무관, 재무관리관으로서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회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계획을 해야겠죠. 투자 계획에 관련한 용어 캐피탈 버제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순현재 가치법을 사용한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룰 거긴 하지만 미리 알아두세요.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 투자금. 고정자산을 사야 되고, 뭐 R&D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등등 해야 돼. 투자금은 어떻게 구해? 자기 자본 혹은 채권. 자기 자본하고 채권의 비율 정하는 걸 뭐라 그래서 자본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율과 관련된 것이 자본 구조. 자기 자본은 어디서 나와? 여러분이 돈을 벌면 일정 부분 배당을 하고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배당이 아니죠.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자기 자본이 되겠지. 이걸 말하는 건 뭐야? 어디 중에서? 순이익. 순이익이 주주한테 가는 돈인데, 주주의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배당 말고 나머지, 그걸 뭐라 그래? flow back. 이 노란색 부분을 flow back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배당 빼고 자기 자본으로 가져가는 부분.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의 재무관이 할 일이고, 특히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하는 것 역시 재무관이 할 일이고,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기 자본에 의한 조달, 그리고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하는 조달, 이 적절한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흔히 자본 구조고, 자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해? 순이익 중에 배당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주로 조달하더라. 물론 나머지 부분이 현금으로 축적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머리에 지니고 있어야 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투자 계획은 누구나 프로포즈 하겠지. 누구나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장기적으로. 그걸 하나 배우는데 순현재 가치법이란 걸 배워요. 언제? 9장, 10장, 11, 12장. 그 다음에 뭘 투자하려면 기계도 사야 돼, 공장 부지도 사야 돼, 뭐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 돈을 모집해야겠지. 근데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개야. 자기 자본, 남의 자본. 왜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 주주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에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의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회사의 순이익 중에 배당 빼고 나머지를 기본적으로 투자한다고 인식을 하고, 남한테 빌리는 건 채권. 자기 자본하고 채권의 비율 결정하는 거 자본 구조. 그다음 순이익 중에 배당하고 배당 빼고 나머지 비율 플로우 백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파이낸셜 플래닝은 기본적으로 뭐야? 뭐 간단히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여기 이걸 쓰면 프로젝트 시스템을 씁시다. 프로젝트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각 뭐 시나리오,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 보통 리졸브에 어떻게 해결을 해?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이 모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나리오 1, 확률 1, 시나리오 2, 확률 2, 시나리오 3, 확률 3 이런 식으로 모형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랬죠. 이게 가장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마다 뭘 만들어? 재무상황표, 재무제표, 미래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젝트 한다. 혹은 프로포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재무제표 하나, 재무제표 둘, 재무제표 셋. 재무제표 뭐야? 현금 흐름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대차대조표 만든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뭐야? 매출액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왜 매출액을 사용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원가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 배웠으면 P 곱하기 Q죠.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야. 근데 생산량은 여러분 대강 알 수 있어. 생산량이 얼마면 원가, 비용이는 얼마인지는 대강 알 수 있어. 그래서 매출액을 예측함으로써 매출액의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원가를 적절히, 원가는 거의 결정된 거니까 몇 개 팔 때마다 값이 얼마나 드는지는 여러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생산량이 결정되면 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익계산서 부분 중에서 앞에 한 3단계 손익계산서 흐름이 어떻게 돼? 반복하지만 매출, 간접비, 그러면 에비타가 나오고, 빼면 에비타가 나오고, 여기 감가상가, 밑에 항목이 감가상가, 에빗,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매출 직간접비 이런 것들은 뭐 매출액만 결정되면 직간접비, 아마 감가상가까지는 뭐 그대로 갈 거야. 별로 바뀔 여지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매출을 기준으로 미래의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던 얘기였어요. 근데 뭐야? 어떤 거는 매출액과 원가의 관계가 1대1 굉장히 비율적으로 변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잘 안 변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 주로 뭐 그러니까 비용 같은 거는 뭐 비슷하게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 플로우백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 하는지까지 결정이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이 매출액과 아주 비율적 정비례하면서 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리얼리스틱한 뭐 꼭 맞는다는 가정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조건들 제시할 때마다 많은 부분들이 비율적으로 변한다. 대차대조표할 때는 어떻게 돼? 매출액을 늘리려면 뭐가 필요해? 고정 자본이 필요하지. 아니 공장이 있어야 뭘 돌릴 거 아니야. 그럼 공장이 있다면 우린 매출액이 늘 때마다 뭐 공장을 뭐 3개, 기계를 5대 더 사야 된다.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일정 비율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두 일정 비율로 변해? 감가상각 역시 일정 비율로 변해. 오케이. 근데 자본구조 변수들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내가 채권을 빌릴 것이냐, 얼마나 장기 채권을 빌릴 것이냐, 얼마나 내부 자본 조달을 통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야. 정량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얘기야. 회사의 목표 자본 구조가 있고, 회사의 기본적으로 회사가 얼마나 내부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역량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렵다. 그다음 플로우백 레이쇼를 보통 고정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문지 상에 신문지를 보면, 신문을 보면은, 신문지는 아니죠. 신문을 보면은 배당 성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배당 성향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돼? 기업들은 이 성향 자체를, 이 배당 성향을 잘 안 바꾸는 경향성이 있어. 이거를 많이 바꾸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회사 배당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하나고, 막 바뀌면 이 회사가 미래에 좋을지 안 좋을지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익분의 배당을 비교적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뭐야? (1) 순이익분의 배당 성향은 뭐야? 이게 플로우백 레이쇼지. 얘는 고정하고 푸는 경우가 많다. 뭐 배당이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배당 성향을. 1 배당 성향이 결국은 플로우백 레이쇼이기 때문에 얘 역시 잘 안 변하더라.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역시 자본구조에 관한 부분. 얘는 되게 임의적이라는 건 뭐야? 회사의 경영자의 결정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 내가 채권을 많이 쓰느냐, 내가 내부 자본을 많이 쓰느냐, 그거는 내 결정이야. 어떤 거 할 때? 투자할 때. 이건 내 결정이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변하고 자의적으로 가정을 해야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프로젝티드 재무제표, 미래에 예측되는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자료가 있어야지. 무슨 자료? 최근의 장부,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 변했을 때 원가가 얼마 변했는지, 고정자산이 얼마나 변했는지 등등등등등등 계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뭘 만들어? 매출액은 어디 지표야? 둘 중에 어디 있어? 매출액은 얘랑 얘 중에 어디 있어?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당연히 만들어야겠지. 손익계산서부터 만들자. 매출액에 따라서 비례하게 어느 정도 비례하게 변하게 할 거니까 매출액이 얼마만큼 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매출액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각각 비용이라든지 세금, 감가상각 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미래를 변할지 알 수 있다.
밸런스시트, 대차 대조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 결국은 회사가 얼마나 자본을 유보해서 뭐에 투자하느냐겠지. 투자는 뭐야? 고정자본을 사니까. 혹은 뭐 현금 유보를 하든지. 그래서 쭉쭉쭉 뽑아서 손익계산서에서 최종적인 것, 얼마나 회사 내로 자본을 유보하느냐, 요거를 찾는다. 알아두세요. 제가 아까 손익계산서 여기까지만 그렸죠.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자 비용, 세전소득, 세금, 순이익. 순이익이 뭐야? 배당하고 여기 R이라고 합시다. 유보. 그렇게 돼요. 매출의 직간접비 빼면은 에비타라는 게 나오고, 에비타에서 감가상각 빼면은 에빗. 에빗에서 이자 비용 빼면은 세전소득, 세전소득에서 세금 빼면 순이익. 순이익은 배당하고 유보. 유보가 결국 뭘로 돼? 자산. 자산하고 관련된 건 뭐야? 얘겠네. 이 유보된 항목을 가지고 뭘 해? 대차 대조표를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계산해 보자. 쭉쭉쭉쭉. 계산하다 보면 뭐가 나와? EFN이 뭐냐면 External Financing Needed야. 얼마나 외부 자본 조달이 필요한지까지 계산이 돼. 그래서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지표니까 쭉 손익계산서 먼저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 뭐야? 유보. 그래서 유보금을 계산해서 유보금이 현금 유보로 쓰일지 아니면 기계산한 데 쓰일지 계산을 해. 근데 기계 값이 내가 유보한 것보다 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나는 외부 자본도 조달해야겠지. 외부 자본 조달 뭐야? 기본적으로 돈 꾼다야. 채권 형태로 조달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 최근에 계산해 봤더니 매출이 1000이었는데 비용은 얼마야? 800, 한 80%. 텍서블 인컴이 200이 되고 세율이 34%네. 그래서 매출액과 순이익의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한 13.2%. 그 다음 배당 얼마에? 44. Retained earning, 유보를 얼마나 해? 88. 그래서 프로핏 마진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매출액분의 순이익 계산한 거고 0.132. 13.2%. 디비던 페이아웃 레이쇼 혹은 디비던 페이아웃 프로펜시티라 그러는데 배당 성향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얘가 33%. 1마이너스 배당 성향이 플로우백 레이쇼, 리텐션 레이쇼라고 해요. 얘가 0.667, 67%. 뭐 그냥 이런 자료를 뭐 새해 써도 되고 3년 써도 되고 2년 써도 되고 1년 써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할 것들을 얻는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면 비용이 대강 얼마지. 그 다음에 세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비용 털고 순이익이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순이익 중에 얼마나 유보를 하고 얼마나 배당을 하는지, 그런 비율들을 요소에서 계산을 해놔. 자산 측을 봤더니 현금은 매출액이 한 16%쯤 돼.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음 받을 거는 매출액의 44%쯤 되고 재고는 60%쯤 되고, 그래서 총 자산은 120%쯤 된다. 고정 자산은 180% 매출액에.
총 자산 합은 3,300%. 근데 어카운트 페이어블 계산하면 30%. 노트 페이어블 not available 해놨네. long-term debt not available. common stock not available. retained earnings not available. 그래서 잘 모르겠다. 왜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뭐야? 내가 매출을 올리면 다른 사람한테 언제 받을 돈을 기입한 거지. 그래서 매출액이 오르면 뭐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 어음이니까. 어음 뭐야? 내가 물건 대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어음 비율이 그게 크게 변하진 않아 라고 예측해. 재고 역시 매출액이 늘면은 난 재고를 뭐 많이 갖다 놔야 돼. 비율적으로. 그래서 크게 안 변한다고 해. 현금 뭐 자재 사고 이런 데 많이 쓰니까 매출액이 늘면은 그렇게 크게 안 변하고 비율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고정자산 뭐 매출액을 늘리려면 기계를 얼마 사야 되니까 이거 역시 고정적으로 바뀐다고 하고. 어카운트 페이어블 내가 자재값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근데 나중에 주는 거지. 나중에 주는 거 뭐 비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좀 여지가 있어. 내가 어떤 기계를 사는데 단기 채권 갖다 살 수 있는지 장기 채권 갖다 살 수 있는지 이거 완전히 상호 보완적 어떻게 보면은 대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내 자기 자본 갖다 사는지. 그래서 여기는 초이스 베리어블이니까 그냥 납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자. 매출액이 1달러 늘면은 현금이 0.16원 늘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0.44원 늘고, 재고자산 0.6원 늘고, 고정자산 1.8원 늘고, 총자산 3원 늘고, 그 다음에 어음 줄거 어카운트 페이어블 0.3원 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계산했다. 비율 계산에서 뭐해? 여러분들이 미래 매출액이 바뀔 때 어떻게 장부가 결정될지 시나리오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결정이 되면 뭐가 필요해? 여러분 고정자산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외부 자본 조달은 얼마나 최소 필요한지. 자산이 비율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현금성 자산, 재고, 그 다음에 어음 받을 것들이 다 매출액과 비율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죠. 그 다음에 프로핏 마진, 배당 성향 뭐 유지된다. 그냥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매출액이 25% 증가한다면 여러분 뭘 계산할 수 있어? 외부 자본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정 자본을 늘리는데 혹은 다른 자본이 필요한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가정. 2번, 3번, 4번은 가정이야. 그 여러분이 바꾸면 돼. 5번은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 시나리오. 여러분이 생각한 미래의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25% 증가하면 어떻게 변할까? 매출액이 25% 증가했더니 여러분이 일단 매출액하고 비용의 비율은 안 변한다고 가정하면 1,000원이야. 그래서 세전소득이 250원이고 세율이 34%니까 85원. 그래서 순이익까지 165원으로 똑같다.
똑같다. 비율적으로 유지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얼마나 리테인드 어닝이 늘어날 것이냐. 165분에 67%. 110원 늘 것 같아. 그 다음 배당은 총 55원쯤 하겠네. 뭐 그렇다. 그럼 리테인드 어닝이 어디로 들어가? 원래 1000이었지. 여러분 옛날 거 봐봐요. 1000이었는데 1110원이 되네. 110원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주식 판 거 안 변해. 이거는 옛날에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식을 통해서 팔아서 자금 모집한 거는 아주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흔히 상장할 때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얘는 안 변하고. 그래서 빨간 표시로 업데이트 된다. 얘는 업데이트 했고 30% 늘어났으니까, 얘는 업데이트 안 했고 자기 자본 업데이트 안 했고 retained earnings만 업데이트 했고, 자산은 싹 다 업데이트 했어. 업데이트 1500. 고정자산 증가분 2250. 그래서 총 자산이 3750. 근데 여러분들 뭘 업데이트 안 했어? 얘 업데이트 안 하고 얘 업데이트 안 하고, 뭐 얘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숫자를 좀 집어야 되는데, 두 개가 같아? 달라. 대변은 3750인데 차변은 3185야. 그러면 적절히 주식을 또 발행하든가, 장기 채권을 더 발행하든가, 유동 채권을 더 발행하든가 해서 돈을 떼어 넣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예측치로는 3750이고, 총 내가 갚아야 될 돈, 혹은 총 liabilities 해봤더니 3185야. 그래서 유동 채권을 발행하든 장기 채권을 발행하든 자기 자본,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늘리든 내가 모아야 되는 돈이 565원이다. 그래서 장기 채권을 발행하든가, 단기 유동 채권을 발행하든가, 주식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그러니까 주식의 개수를 늘리고 주식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늘리든가. 이거 뭐라 그래? 한국말로는 증자라고 해요. 증자. 자본의 증가니까 증자예요. 증자. 아니면 뭘 바꿀 수 있어? 배당을 줄여서 retained earning 부분을 늘릴 수가 있어. 유보 부분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대변과 차변의 차이를 자본 조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자산은 이만큼이고, 여러분이 가정상 봤을 때 여러분이 부채 총 자본금 자산이고, 자산에 살 자본금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자본 조달이 발생하고, 외부 자본 조달은 기본적으로 유동 채무, 장기 채무, 그 다음에 증자,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 주식 발행해서, 그 다음에 배당을 줄이는 길, 이런 길을 통해서 자본 조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나리오 짜야 돼. 4가지 중에 뭐 할 거야? 일단 3번 제껴. 주식 발행 되게 쉽지 않아요. 주식 발행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과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주인데, 주주는 또 어떤 권리가 있어? 회사의 운영권이 있지. 회사의 운영권이 있는데
증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숫자가 늘어나. 그럼 내 지분이 희석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 번째 방법은 뭐야? 증자하는 건데, 증자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져? 현재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주식을 20% 30% 더 발행해. 그럼 현재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 회사의 지분이 바뀌어.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소유 혹은 운영권에 대한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상장회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야. 보통 많이 쓸 때 어떤 때야? 회사가 채무가 너무 많아져 갖고 증자가 필요한다든지, 회사 기업의 특성상 채권으로 자본을 대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R&D가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고정자본이 없고, 고정자본이 없으면 담보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증자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증자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배당 안 줄여. 그래서 뭘 할 거야? 채권 2개, 단기 혹은 유동채권 225원 늘리고 장기 채권 340원 늘려야겠네. 뭐 이 정도로 결정하겠다. 그럼 뭐가 맞아? 장기 채권 325원 늘리고 장기 채권 340원 늘리고 유동채권 225원 늘렸더니 앞뒤가 다 맞느냐? 다 맞는다. 대차 대조표가 잘 맞게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거 잠깐만. 565원이죠. 565 맞네. 225원, 340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게 된다. 그래서 외부 자본 조달 총량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해? 외부 자본 요구분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해? 자산이 얼마나 증가해야 되는지는 매출액하고 비교적 관련성이 크다고 해서 가정해. 그 다음에 채무, 차변의 일정 부분들이 뭐 증가한다고 가정해. 그 다음에 리테인드 어닝스는 손익계산서에서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할 수 있어. 이 차이를 EFN, 외부 자본 조달이 얼마나 필요하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거의 매출액하고 연동한다고 가정하고, 그 자산을 나는 어떤 자본금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빚으로 빌린 자본금, 특히 어카운트 페이어블 같은 거 뭐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고, 리테인드 어닝스는 어디서 결정돼? 손익계산서에 결정되니까 그 차분만큼 자기 자본 조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것 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것은 외부에서 자본 조달해야 돼. 외부에서 자본 조달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단기 채권 혹은 유동 채권 발행하는 법, 그 다음에 장기 채권 발행하는 법, 아니면 증자하는 법, 뭐 최후의 수단으로 배당을 줄이는 법.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식을 쓰자면 뭐 별로 복잡한 식은, 경제학처럼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매출액이랑 자산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해. 다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매출액의 증가분 곱하기 이 비율만큼 자산이 늘겠지. 얘 가정한 거 뭐야? 자산의 모든 항목하고 매출액이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매출액 증가액만큼 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페이어블 부분 같은 경우 얼마나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계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매출액이 늘었을 때 순이익이 얼마고 M이 순이익을 나타내는 비율이고 순이익에다가 얼마나 플로우백 하는지 프로핏 마진이 요거겠죠? 매출액 S1이 필요한 채 1 지워요. 이거 지워도 돼. S M은 프로핏 마진. 프로핏 마진 뭐라고 정했어? 여기서는 매출액분의 순이익 요 비율로 정했죠. 거기서 1 곱하기 D를 하면 돼. 1 지워요. 여기 1 필요 없어. 그래서 뭐야 얘가? EFN 내부 자본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공식을 써서 뭐 기초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internally generated fund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앞에 부분은 자산이 얼마나 늘어난지고 차변에서 아까 어카운트 페이어블 같은 부분이 일정 부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리테인드 어닝스는 내가 매출액을 증가함으로써 순수하게 유보금이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두 개 합쳐서 내생적으로 바뀌는 부분 혹은 내부적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이라고 할 때도 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산해. 비율 델타 S 비율 델타 S M 미래의 매출액 1-D 3,000, 1,000, 2,500, 300, 1,000, 250. 죄송합니다. 300, 1,000, 250. 그 다음에 매출액이 늘어난 거에다가 프로핏 마진 곱하고 그 다음에 리테인드 어닝 플로우백 레이쇼 곱해서 리테인드 어닝스 구해라. 그래서 565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거시 변수 중에서 유용한 변수 중 하나가 capacity utilization이에요. 여러분 조선소 운영하고 있어. 그럼 조선소를 배 만드는 것보다 보통 어떻게죠? 크게 짓지. 왜? 내가 흔히 말해서 도크 하나를 늘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배 한 척 생산한다고 도크 하나 늘리려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선소를 지을 때 이미 여러 개의 도크를 만들어 놔. 그 다음에 적절히 주문이 오면은 배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돼? 있는 기계의 활용도를 높여. 투자도 많이 하지만 있는 기계의 활용도를 높인다. 의 개념과 관련 깊은 것이 capacity utilization. capacity란 게 결국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쓰지 않더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선소 대표적인 예예요. 수주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조선소를 짓는데 비용은 한 번 지을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미 지어놓고 수주 받을 때마다 뭐 적절히 사람을 고용해서 배를 만들어. 그래서 capacity sales라는 걸 한 번 또 구해. 만약 이 회사가
100% 카파시티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100%의 역량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어디 나와 있어? 우리 가정 하나 했지. EFN Key Assumptions라고 해서 가정했어요. 최대 능력으로 운영한다. 근데 이 가정이 일단 깨보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Capacity Sage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70%에서 뭐 1000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만약 100% 운영한다면 이 회사는 얼마까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 1429. 다시 말하면 매출이 1429가 될 때까지 이 회사는 고정자본을 꼭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배가 나는 수주를 3개 하고 있는데 주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렇다고 해서 내 공장을 늘려야 되느냐? 얘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 놀고 있는 도크에 가서 하나 더 배 만들면 돼. 그래서 풀 캐파시티까지는 일반적으로, 혹은 죄송합니다, 캐파시티 세일즈까지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정 자본을 더 안 산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출액 중분이 1250이야. 그러니까 매출액이 1250까지 증가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기계 가지고 1429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고정 자본의 변화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안 해. 그럼 아까 고정 자본의 증분 450이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회사에 공장을 조금 놀리고 있었고 회사를 완전히 운영함으로써 1470까지는 만들 수 있어. 매출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 450 늘리는 고정 자본을 늘리는 데 필요한 돈은 쓰이지 않겠지. 필요 없어. 그래서 실제 익스터널 파이낸싱 필요한 거는 115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450원 어디 나왔냐? 예서 나왔죠. 아까 매출 1250 하면은 180%라고 그랬죠. 180%. 그래서 2250이 고정 자본이 돼야 된다고 가정했는데 실제 내 회사를 떠들어 봤더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기계가 70%밖에 안 돌아가. 그러면 저렇게 원래 고정 자본이었던 1800에서 2250으로 가지 않고 내 고정 자본은 그대로 유지해. 자산의 증가폭이 그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실제 외부 자본 조달에 필요한 양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1800불 혹은 1500불로 바뀌면 어떻게 돼? 물론 이 가정도 100% 맞는 가정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현재 가진 걸로 1420 만들 수 있으니까 고정 자본이 1800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아니, 몇 배가 있어야 돼? 이게 1.26. 이게 타겟 레이쇼라고 그러는데 이게 1.26이 될 거예요. 식이 뭐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1500에서 1500이 됐는데 1800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을까요? 아까 뭐라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출 뭐 잘 기억을 해보면 매출액이 1000이었을 때 고정 자본이 1800이어서
이 비율이 180%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1800은 저 1800하고는 다른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두세요. 헷갈리게 해놨는데, 사실 내가 매출액을 1500 만들려면 나는 무슨 디시전 해야 돼? 공장을 늘려. 어쩔 수 없어. 매출액이 1500이 되려면 나의 최대 만들 수 있는 양이 1429이기 때문에 공장을 늘려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공장을 늘리는데 딱 1500만큼까지 늘릴까? 아니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고정 자본은 한 1800 정도까지 늘렸으면 좋겠어. 다시 말해서 매출액을 1800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고정 자본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왕 사는 거 많이 사. 왜냐면 아까 도크 늘리는 계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장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흔히 말해서 고정 투자 비용이 많다 그러는데, 고정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늘릴 때 1500불만 생산해도 되지만 나는 1800불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려고 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매출이 1000에서 1500이 늘면은 내가 가진 걸로는 도저히 못 만들어. 그럼 뭐 해야 돼? 공장을 증설해야지. 공장을 증설하는데 1429에서 1500까지 만드는 만큼까지 증설해? 그거는 너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뭐 미래에 생산이 늘 걸 각오하고 1800까지 만들 수 있게 증가해. 그렇다면은 실제 고정 자본의 필요분은 얼마야? 1890원.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1429를 만들 수 있으니까 100을 가지고 1800을 만들려면 1.26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순 고정 자본의 변화량은 90. 아까 450을 90으로 대체하면은 새로운 뭐가 결정될 수 있어? 외부 자본 조달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는 450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계산해 봤더니 한 90만 필요하더라. 뭐 이런 것을 가정해서 최종적으로 EFN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근데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헷갈려? 교수님 아까는 간단히 560에서 450 빼더니 EFN이 얼마라 그래? 115라고 딱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왜 EFN 계산 안 할까요? 왜 교수님 EFN 계산 안 합니까? 다시 봐봐요. 아까 봤을 때 풀 캐패시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맥시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가장 공장을 최대한 돌리는 거 아니고 여유 있게 돌리고 있는데 여유 있게 돌렸을 때 뭐 고정 자본 필요라는 계산해 봤더니 필요 없는 분이 450불이야. 그래서 115원만 실제 필요해. 외부 자본 조달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얘는 1000에서 1250 가는 시나리오고 얘는 가장 뭐라 그랬어?
과정이 완전히 달라. 시나리오별로 외부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마다 적절하게 EFN을 다르게 계산해야 돼. 미국 말로 하면은 사과는 사과고 오렌지는 오렌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두 개가 다른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데 식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어. 얘랑 첫 번째 상황은 매출액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동일해. 근데 뭐만 달라? 1번 가정. 이 회사가 완벽하게 풀 캐패시티를 운영하는지 70%의 캐패시티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만 달라. 근데 지금 계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뭐라 그랬어? 매출액이 1000에서 1500. 그러면 두 개의 상황은 전혀 비교 가능한 그런 게 아니다. 완전 다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FN을 다시 계산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EFN이 어떻게 되는지 캐파시티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 다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끝내? 고정자산의 변화분이 $90. 자산의 증분이 $90 라고만 해. 그 이상 뭐 하지 않아. 이거는 뭐 한번 살펴보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회사의 그로스 레이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할게요. 회사의 성장 커브는 보통 S커브라고 합니다. 그 매출액이 이렇게 변해. 매출액이 처음에 작다가 매출액 성장이 급격하다가 매출액 성장이 멈춰. 매출액 성장이 멈추면 보통 투자도 덜 하겠지. 이런 경우 매출액 성장도 멈추고 투자도 덜하지만 매출액의 절대 크기는 큰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자본 조달할 수 있겠어? 내부 자본 조달이 충분하겠지. 매출액은 굉장히 많은데 기업이 성장을 별로 안 해서 투자할 돈은 별로 많지 않아. 그러면 이런 흔히 말해 third stage 같은 경우 1번 스테이지, 2번 스테이지, 3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자본,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 갖고 미래에 투자할 만큼 충분한 여력이 있어. 근데 특히 이 시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지점, 특히 초반에는 매출에 비해서 성장 혹은 투자가 많아야 돼. 그러면 자본을 빌리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 외부 자본 조달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에서 어떤 거 할 거냐? 만약 회사가 자기 자본만으로 자본을 조달한다면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만약 회사가 외부 자본까지 적절히 섞어서 자본 조달을 한다면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2번 스테이지의 초반 단계에서는 매출 혹은 영업이익 아니면 순이익보다 굉장히 투자량이 많고
그렇게 투자량이 많으면 외부 자본 조달을 해야 돼. 근데 만약 외부 자본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외부 자본 조달을 적절히 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internal growth rate, 그러니까 내부 성장률을 계산하면 뭐야? 내부 자본 조달만 써서 성장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기업의 얘기를 본다면 순이익분의 총 자산의 비율이 4.4%였고 리텐션, 순이익을 투자하는 비율이 0.66, 67% 정도 됐다. 그러면 internal growth rate은 그냥 외워두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인데 그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하고 1 마이너스 자산의 수익률에 일부를 투자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비율,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사실 이런 거 어디서 봤어? 이런 거 계산하면 뭐야? 연속 복리 공식에 의해서 언제 R이 1보다 작다면 1인가 R인가 좀 헷갈리네. R이 0에서 1 사이라면 1에 1-R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아닌가? 요거 더하면 아마 요쯤 되더라. 아, 참 헷갈리는데? 맞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한 거냐면 뭐 계산은 계산은 연습 문제를 낼 거지만 자산이 운영되면서 얻는 수익이 있죠. 순이익이 있는데 순이익 일부가 결국은 성장률로 이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순이익 1원이 있으면 B만큼 투자가 되고 B만큼 투자한 거의 수익률은 매년 ROA, 자산의 총 증분하고 가까워서 ROA로 계산할 수 있고 이게 계속 합해지는 거니까 영구적으로 합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1-ROA 곱하기 B로 나눠준다. 그래서 내부 자본 조달만 했을 때 그 비율은 3.02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은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ustainable Growth Rate은 뭐야? 회사의 자본 구조, Debt Ratio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내부 자본과 외부 자본을 섞어서 투자했을 때 회사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경우 ROE를 이용하더라. ROE 뭐야? 순이익분의 자기 자본의 비율 132분의 1800에서 7.3%, 플로우백 레이쇼는 67% 여전히. 그래서 Sustainable Growth Rate은 ROA 대신에 ROE를 넣더라.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교수님이 차이가 직관적으로 뭔가요?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외부 자본 조달이 없으면
그럼 자산을 뭘로 사야 돼? 자산? 엄밀히 말해서 뭐 간단히 얘기해서 유보금, 리테인드 어닝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 리테인드 어닝이 이런 투자했을 때 자산을 결국 리테인드 어닝이 1원 늘면은 자산이 1원 늘게 되고 자산이 1원 늘면은 수익이 이만큼 난다. 그게 다음의 일종의 수익률이 돼요.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장기적으로 인터널 그로스 레이트이 이만큼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얘는 뭐야? 내가 1원을 투자하면은 뎃하고 이퀴티 비율만큼 혹은 내가 회사가 외부 자본 조달을 하고 DE 레이쇼가 일정 내가 이퀴티가 일만큼 는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D도 그만큼 적정 비율만큼 늘어야겠지. 아닌가? 회사가 자본 구조를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얘기 뭐야? 내가 회사의 유보금을 1만큼 늘리면 빚도 뭐 1.5배 많다 였으면 1.5배 더 늘려야겠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거에 자기 자본 비율만큼 어떻게 보면은 감해주는 거예요. 총 자산은 자기 자본 는 것보다 훨씬 많이 증대해. 왜냐하면 나는 돈을 적절한 수준에서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성장률을 ROE 개념을 써서 한다. 개념만 알아두세요. 물론 증명은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왜 ROE가 쓰이느냐? ROA가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부 자본을 통해서만 나는 자산을 사야 되고, ROA라는 것은 자산과 순이익의 비율,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나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ROA를 쓰고요. 두 번째는 뭐야? ROE를 써. 왜 ROE야? 내가 1원을 늘리면 자본금이 1원이 늘어. 근데 나는 자본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해. 그 말은 뭐야? 부채도 어느 적정 비율의 수준으로 높여. 그러면 자산의 효과, 흔히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요. 멀티플라이어가 있어서 자산이 훨씬 더 빨리 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된다. 서스테이너블 왜 서스테이너블이야? 내가 자기 자본을 투자한 만큼 부채를 늘리게 되니까. 그 말은 뭐야? 만약 여러분들 인터널 그로스 레이트 패스로 가면은 부채 대 자기 자본의 비율이 떨어지겠지. 나는 외부 자본 조달, 그러니까 채권으로 돈을 절대 안 빌리고 계속 리테인드 어닝, 유보금만 늘려가게 되니까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고 부채는 뭐 어떻게 말하자면 일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되면 뎃 레이쇼라 그러죠. 부채 비율 같은 것이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뎃 레이쇼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성장률이 얼마냐를 계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 뭐 이런 게 잘 되려면 순이익이 높아야겠지. 그 다음에 자본에서 빨리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 성장이 높다는 거는 적절하게 외부 자본을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 1원 내고 은행에서 1원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게 좋아?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해. 내 돈만 갖고 왕창 늘리는 것보다는 남의 돈 꼬아서 같이 늘려가면 편해. 내 지분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배당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내가 회사에 얼마나 유보를 할 것이냐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핏 마진이 높으면 순이익이 많아지고, 순이익이 많다는 얘기는 뭐야? 투자할 자본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에셋 턴오버, 자산이 매출액을 빨리 바꾸면 매출액이 많이 늘고, 같은 순이익의 하에서도 같은 매출액이 많이 늘고, 같은 프로핏 마진 하에서도 순이익이 빨리 늘어나게 되고, 빨리 늘어난 순이익만큼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배당을 줄이면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레버리지 늘리면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로스라는 것은 결국 회사가 얼마나 빨리 커지냐는 얘기고, 빨리 커지려면 투자가 좋아져야 되는데, 순이익이 늘어나면 돈이 많아지는 거고, 매출액하고 순이익 비율이 유지되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면 역시 순이익의 전체 파이가 커져서 회사는 투자할 자본이 많아지게 되고, 남의 돈 밀려다 투자하면 회사가 빨리 크게 되고, 배당 줄이면 회사가 빨리 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